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고 유망주도 만나보고 하는 시간입니다. 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메타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구원님께서 지금 전해주고 계신 핵심은 메타 주가 정말 많이 빠졌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이건데요. 그 이유와 근거들에 대해서 하나씩 들어보고 있고 저희가 혹시 지난주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내용을 먼저 요약해 볼까요? 네, 일단 메타 좀 분할 매수할 시기입니다라는 주장을 드렸고요. 근거는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난 방송에서는 2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거는 애플과 구글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이슈가 단기적인 실적 둔화되는 요인은 맞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호재일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알파벳을 제외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점유율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산업에서 이제 페이스북이 미래의 지배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VR 헬스셋 시장에서 점유율 70-80%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 두 번째로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많은 데이터들을 연산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구축할 수 있는 세계에 몇 안 되는 회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AI 기술력이 세계 탑 3이기 때문에 이제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커버그가 정말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세계 36억 명을 연결한 좀 신화적인 성공을 거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저커버그가 이끄는 기업을 좀 믿어보자라는 얘기들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의 규제 이슈들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주가가 바닥인데 이 바닥이 뭐가 돼야지 좀 이제 해소될 수 있는 트리거들이 있을 거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본격 들어가서 규제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유독 작년부터 미국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법안을 도입하겠다라는 뉴스가 정말 많이 들려왔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반독점 이슈가 화두로 떠올랐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좀 과거부터 쭉 살펴보면 원래 미국의 반독점법은 기준이 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느냐 마느냐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 이제 미국에서 석유를 이제 시장을 독점했던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그 이제 가격을 인하해서 이제 시장을 독점한 다음에 가격을 올리면서 시장에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받게 되니까 이제 스탠다드 오일을 실제로 국회에서 그냥 이제 아예 다 해체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봐야 독점으로 규제하는 좀 기존의 법은 이랬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FTC 위원장의 리나칸이라는 이제 그 분이 그 논문을 썼는데 결국에 이게 소비자만 피해 보는 걸로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우리가 좀 반독점으로 규제를 하자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이제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으면서 그 미국 빅테크 반독점 규제 법안 5개 정도가 하원 법사위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작년의 일이고요. 지금 올해를 좀 살펴보면 1월 달에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규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국 혁신 온라인 선택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결국에는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이 네. 플랫폼 내에서 자사 제품을 이제 홍보하게 되면은 너무 너네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구글 검색을 했을 때 네. 구글 맵에서의 결과나 유튜브의 콘텐츠들이 나오게 되면은 경쟁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또 아마존에서 뭔가 아마존이 만든 뭐 북 리더기나 태블릿 PC를 판매하게 되면은 좀 이거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황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검색을 우리가 했을 때 다른 플랫폼들의 검색 결과도 좀 동등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법안으로 이해해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이 된다면 메타의 비즈니스에 좀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예상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최종적으로 모든 법안들이 제정된다는 가정 하에서도 사실 메타 비즈니스에 치명적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근거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FTC가 빅테크 업체들을 제소를 할 텐데 그러면은 이 승리의 핵심은 그겁니다. 독점인 거를 증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독점을 해서 이제 누군가가 피해를 본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메타의 비즈니스에서 이걸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1년 7월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 FTC가 제소를 했고 이제 워싱턴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했는데 FTC가 패소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독점을 증명하는 것부터 실패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 기업을 독점이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메타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 기준으로 세계 36억 명을 연결한 건 맞으나 사실 스냅이나 뭐 이제 최근에 틱톡 같은 것들은 오히려 메타의 어떤 그 플랫폼들보다 이용자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특별히 메타 때문에 이제 틱톡이나 뭐 스냅 같은 피닌터레스트 이런 기업들이 뭐 이용자 수가 뭐 적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거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실 메타의 비즈니스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기보다 오히려 도움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낮은 가격 정책을 유지하다 보니까 아마존과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이 굉장히 뭐 노동력도 좀 싸게 하고 좀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좀 아마존은 대표적인 타겟이 되고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대형 기업들은 막 디지털 광고, 그러니까 이 TV 광고도 막 대량으로 낼 수 있고 막 빌딩 광고도 세우고 뭐 이런 게 가능한데 소규모 기업들은 사실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모든 소규모 비즈니스 업체들은 사실 메타에 이제 디지털 광고를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경쟁을 좀 이렇게 더 일으키고 좀 이렇게 평등의 가치를 좀 더 주는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FTC가 메타를 고소해서 승산할 가능성이 많이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FTC 한번 패소하고 다시 지금 제소를 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판은 2023년 12월까지 이제 12월에 열리게 되고요. 이때까지 FTC도 각종 증거들을 모으고 메타도 방어할 논리들을 만들어낼 텐데 저는 2021년 7월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제쳐둬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 유럽인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한 피해는 없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메타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 연간 보고서에서 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유럽에서 이 데이터들을 미국으로 보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최종 도입되게 되면 우리는 유럽에서 비즈니스 진행할 수 없다라고 되게 강하게 나온 상황이고요. 그 메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유럽에서의 너무 압도적인 점유율 때문입니다. 그 메타가 가지고 있는 앱 중에 이제 그 워치앱이라고 있는데 워치앱 같은 경우는 유럽 인구의 거의 점유율의 80%가 넘는 그 인구가 사용할 정도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카톡 이상의 이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의 전반적인 플랫폼 그 이용자 수가 거의 유럽 전체 인구의 70%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유럽인들은 메타의 플랫폼으로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고 이 효율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타가 나간다고 하면은 이걸 반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은 유럽 입장에서는 우리 프라이버시를 좀 더 보호해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데이터들을 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게 암호화해서 미국으로 전송해서 디지털 광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좀 그런 기술력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고 좀 더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오고 가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유럽에서 데이터 우리가 암호화해서 보내줄게라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도 장기적인 메타 비즈니스에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너무 많이 우려할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쓰고 있는데 또 마냥 못 쓰게 할 수는 없겠죠. 유럽에서의 데이터 보호 문제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가 점검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2주 전에 정말 우리가 많이 빠졌다고 얘기했던 그 시점보다도 더 빠졌어요. 지금 198달러까지 와 있는데 이제는 바닥 구간이라고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메타뿐만 아니라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전체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 전체 S&P 500이 내려가게 되면 메타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좀 이 이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바닥이 확실해질 것이지만 제가 보는 편은 지금부터 좀 매수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PER 기준으로 1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13배 정도면은 S&P 500의 PER이 18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PER이라는 건 성장성의 함수인데 메타는 사실 장기간 EPS가 15% 이상 성장하는 성장주고 S&P 500은 사실 10% 미만으로 성장하는 전체 증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타가 굉장히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바닥을 만드는 트리거가 뭘 거냐, 그러니까 이게 그 반등이 어떤 트리거로 될 거냐가 고민인 건데 저는 몇 가지 요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2023년에 캠브리아라는 그 메타의 하이엔드 VR 헤드셋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적용될 첨단 기술들이 이제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은 메타가 얼마나 진지하게 메타버스 산업을 준비해 왔고 이거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기술 발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캠브리아가 올해 발표될 때가 메타의 좀 반등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반기 때는 사실 메타가 1, 2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좀 감소할 것 같아요. 애플 영향도 있고 비용도 증가하는 이슈가 있어서 실적 감소할 것 같은데 3, 4분기부터는 좀 다시 가파르게 실적 증가하는 구간이 돌아오거든요. 이거를 분기 실적 발표 때 확인할 수 있느냐가 두 번째 핵심일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결국에 지금 호라이즌의 MAU가 지금 10만 명까지 왔는데 이게 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VRSC 판매량이 지금까지는 애플 아이폰의 초기 판매량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로 차세대 아이폰이냐가 증명되는 시점이 와야 좀 주가가 반등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제 얘네가 AI 알고리즘을 리빌딩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애플과 구글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을 뚫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시점이 좀 주가 본격적인 반등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기대 요인들과 함께 메타의 주가 잘 회복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분할 매수해 가는 전략을 우리 연구원님께서 오늘 세워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타의 하락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고요. 키움증권의 이원주 선임 연구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